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도루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기억 중 3초만을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시시각각 달라지는 창밖의 풍경, 혹은 유난히도 기쁘고 운이 좋았던 순간들일 수도 있겠네요. 소중한 기억들에 주어지는 3초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만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억들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모인 한 안드로이드 인간의 수많은 3초들을 엿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바로 영화 애프터 양의 주인공 양의 기억인데요. 양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츠코, 카숑, 하토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헐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된 마츠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현생이 너무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너무 졸린 하토입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애프터양 1부 진행하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애프터양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어제 애프터 영화를 처음 봤는데 사실 좀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평소에도 약간 영화를 볼 때 뭔가 복선 같은 내포적인 요소를 잘 눈치를 못 채는 편인데 이번 영화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좀 놓친 게 많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애프터 양을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었는데 영화가 되게 잔잔하고 감정적으로 막 격해지는 장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 큰 화면이랑 빵빵한 사운드로 감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초여름이었어가지고 딱 지금같이 극장을 나왔는데 하늘이 새파랗고 막 나무랑 풀 엄청 푸릇푸릇하고 그게 맞아요. 풍경이 너무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사진을 막 찍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최근에 영화를 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역시 극장이 아니니까 그때만큼의 감정이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봉을 했을 때 극장에서 한번 보고 그래서 재작년 여름에 보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작년에 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뭔가 주제에 좀 더 집중되게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그 특강 해주시는 분이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도 방금 한 말처럼 뭔가 쌓이는 시간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여서 좀 즐겁게 본 것 같아요. 비교적 잔잔하고 서정적인 영화라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패널분들 모두 재밌게 영화를 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토님, 영화의 일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제이크 카이라 부부는 입양한 딸 미카, 안드로이드 인간 양과 함께 가족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그 대회가 끝난 후 양은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특히 오빠 양에게 많이 의지했던 미카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이크는 양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양의 코어에서 매일 몇 초씩을 녹화하는 테크노라는 기억 장치를 발견하게 되고 양의 기억에 접속하게 됩니다. 영화 시작부터 신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초반부의 댄스 경연 대회 장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씀하자면 이 댄스 장면이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를 좀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랑은 되게 이질적으로 사이버틱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장면에서 주인공 가족뿐만 아니라 댄스 경연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들도 다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댄스로 표현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봐달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냥 평범한 일상 장면이 들어갔다면 그냥 오프닝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확실히 좀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주인공 가족이 어쨌든 안 닮았다 보니까 춤추는 장면에서 괜히 다른 가족들은 좀 닮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심히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방금 하토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영화의 뭔가 전략에 잘 빠져든 관객 같네요. 그렇죠. 저는 처음 1회차를 봤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살짝 엥스러웠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감독이 생각하는 가족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옛날부터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외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족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본질은 같으니까 어떠한 형태든 가족은 가족이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이크가 동작을 실수를 해서 대회에서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이크가 약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다 같은 옷을 입고 대회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하면서 초반에 흥미를 확 끌어주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댄스 경연대회 이후에 양이 작동을 멈추게 되면서 양이 안드로이드 인간이라는 단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패널분들은 양이 안드로이드 인간이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보기 전에 이미 줄거리를 좀 알고 봐서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줄거리를 미리 안 봤으면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아요. 약간 인공지능 치고는 진짜 너무 인간같이 생겼고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옆집 오빠 양.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티가 안 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애프터양 2회차를 봤는데 1회차 볼 때도 그냥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OTT로 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애프터양 너무너무 재밌다. 근데 왜 재밌는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지? 하고 줄거리를 좀 보고 들어갔었던지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양이 그렇게 안드로이드 인간이라는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서 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대사로도 그렇고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과 다르게 몰랐어요. 오. 처음 개봉을 하고 보러 갔을 때 친구가 그냥 같이 보러 가려고 해서 오케이 이러고 그냥 따라갔었는데 일단 SF라는 사전 정보도 없었고 줄거리도 모르고 가서 봤는데 뭐 앞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이크 찻집하고 막 찻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많이 힘들긴 하겠다. 근데 집은 개 좋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춤추다가 양이 갑자기 삐걱삐걱 이러는데 그걸 보고 좀 엥? 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안드로이드였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나머지 두 분이랑 마찬가지로 보기 전에 저는 먼저 이렇게 시놉시스를 보고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된 거라 또 저스틴 민 배우를 원래 좀 관심이 있었어서 저스틴 민이 안드로이드? 무조건 가야지. 이렇게 돼서 보러 가게 관심이 된 생기는 거였거든요. 얼굴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고 좀 아예 모르고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양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만약 진짜 사람이 쓰러진 거였으면 기겁을 하면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반응이 너무 약간 맞아요, 무덤덤한 맞아요. 걸 봐서 그때부터 확실히 이상한 거는 눈치를 챘을 것 같긴 해요.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그렇다면 패널분들은 안드로이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지난 녹음이 그녀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AI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이들을 바라볼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저도 수업 때 되게 요새 뭔가 미디어나 인공지능에 의한 뭐 기사 작성 이런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어쨌든 뭔가 지식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 양처럼 감정까지 약간 느끼게 된다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해지고 인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아서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안드로이드의 현실화의 가능성을 일단 떠나서 네. 좀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인간을 닮았는데 인간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질적인 존재를 통해서 인간성이나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하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드로이드는 특히 약간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은유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존재로 좀 그려지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애프터양에서도 이런 차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이라는 존재가 또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동양인으로서 뭐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런 소수자성을 빗댄 게 안드로이드로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해석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하토님이랑 비슷하게 그런 미지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네. 안드로이드 때문에 약간 인류가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윤리적인 거랑은 별개로 만약에 제가 안드로이드 인간을 옆에 둘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질문이랑 별개로 그 영화 내에서 왜 양이라는 그런 안드로이드 인간이 부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패하지 않고 사람을 똑같이 닮은 로봇처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부패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맞죠. 그 이유요? 약간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런 게 완전히 아닐까요? 사라질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은 안 넣는, 막 플라스틱은 몇 년 동안 안 넣는다 이런 것처럼. 좀 기계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썩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답을 찾은 느낌인데요. 다음 질문은 양과 동생 미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입양된 미카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양과 미카의 접목에 관한 기억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접목에 관한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짜 양이 과연 로봇이 맞을까? 뭔가 진짜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미카한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린 미카에게 알려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뭔가 이 가족이 나의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접목 이야기가 되게 쉽고 명쾌하고 인상적인 비유로 진짜 잘 들어줬던 것 같은데 전 좀 양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목의 비유에 따르면 현재의 가족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내가 다른 나무에서 온 살아있는 조각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서 왔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접목이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카한테는 해당되는 일인데 양은 애초에 이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미카와는 다르게 뿌리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이 막 자기가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입력된 정보일 뿐이고 또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좀 약간 접목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쪼가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대사를 하면서도 약간 자기는 미카와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양이 미카한테 진짜 정말 좋은 오빠구나를 체감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입양 가족인 미카 내에서 미카가 어린 나이에 놀림을 받고 조금의 이질감을 느끼는 거를 접목이라는 개념으로 너도 이 가지처럼 가족과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되게 모순적이게도 뭐 미카가 양도 그렇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답을 못하는 양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리가 되게 절 옥죄게 만든 너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전 처음에는 그 접목이라는 묘사가
좀 너무 직관적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그냥 어린 미카를 약간 위로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 묘사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적절한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나무가 심어진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는 컷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양과 미카의 핵심적인 기억이 접목이었다면 양과 제이크가 공유한 핵심적인 기억은 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차는 제이크에게 중요한 장치였는데요. 패널분들은 제이크의 차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그 제이크의 가게에서는 가루차를 안 팔고 네. 잎차만 팔잖아요. 네. 제이크가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차라는 결과물보다 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찻잎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로서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걸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차에 대한 이야기를 양과 나누었던 그 기억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더라도 양이 우리 가족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간 형태를 간직한 찻잎처럼 자기만의 기억과 역사를 가진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는 장면으로 이 기억을 삽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토님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결론은 같은데 과정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차라는 게 제이크가 이제 미카를 입양하고 또 양을 데려오고 그런 연결짓는 과정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이크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고 느꼈는데, 근데 찻가루를 안 팔고 찻잎만 파는 게 제이크가 조금은 고지식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객이 와서 요즘 찻가루 안 파는 데가 어딨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지식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양과의 대화에서 이제 제이크는 찻잎을 여러 개를 섞어서 이제 블렌디드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이크가 모든 찻잎의 뿌리나 어디서 왔는지랑 말린 과정도 이해를 하고 차를 만들고 이제 차 한 잔의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 거를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뿌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섞이려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뭔가 차라는 게 제이크가 살아온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찾는 과정이라는 게 제이크의 삶이나 세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이크가 차 안에는 뭔가 비 온 뒤에 숲을 걷는 기분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 온 뒤의 숲은 안개가 가득하고 또 희미해서 되게 앞을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끝까지 걸으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이크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 온 뒤에 숲을 걷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는 뭔가 희미하고 잘 안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제이크가 다큐멘터리에서 차를 찾고 그 복잡한 물질을 추적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양의 기억을 발견하면서 점점 양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차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의 기억을 본 이후 양을 향한 제이크의 태도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요. 제이크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저 도구적인 존재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별적인 주체로서 그 양이 자신만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양과 함께했던 시간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누군가의 기억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본 세계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직접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시선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이크가 원래도 양을 아끼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양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도구로서 보는 시선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양의 기억을 봄으로써 이제 비로소 양의 입장에서 세상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양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양의 기억 속에서 항상 자신과 가족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양이
사랑을 담아 기억하던 모든 순간에 자신들이 함께했던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들의 삶에도 항상 양이 곁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제이크가 나중에 보면 양을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약간 살짝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어쨌든 제이크가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을 바꾸게 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초반에 제이크가 카이라랑 대화를 할 때 미카가 고장난 후에 미카의 돈을 얼마나 썼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딱 듣자마자 생각난 게 결국에 인공지능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는 어렵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제이크의 생각이나 표정 변화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뭔가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양을 일단 진정한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중반부쯤에 이동수단을 타고 가다가 제이크가 양을 이렇게 좀 토닥이면서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진짜 아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이크가 양을 정말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 그 초반에 제이크랑 이제 카이라랑 대화를 할 때 카이라는 이제 양을 살리지 못해도 새로운 안드로이드 인간을 데려올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카이라는 진심으로 좀 양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근데 제이크는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 강해서 맞아요. 제이크는 굉장히 양을 도구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기억을 보면서 점점 양한테 되게 친밀감을 많이 느끼게 바뀐 것 같아요. 영화가 진행될수록 양의 기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후반부의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양의 기억을 본 이후 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제이크는 양과 친하게 지냈던 클론 에이다를 만납니다. 제이크는 카이라에게도 양의 기억을 보여주고 그녀 또한 양과의 기억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이크는 양에게 이번 생뿐만 아닌 알파와 베타의 생도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양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들은 양과 그의 기억을 박물관에 넘기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양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인상적이었던 후반부였는데요. 유독 흥미로웠던 장면이나 연출이 있을까요? 저는 그 양의 기억 파일을 시각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모습이 되게 울창한 숲 같기도 하고 뭔가 별이 쏟아지는 우주 맞아요.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하나하나가 이제 순간을 기록한 장면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별 하나에 한 순간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윤동주의 별에는 밤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너무 감성적인데요? 그렇죠. 안드로이드의 기억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게 데이터 파일처럼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낭만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기억들을 시각화한 장면이 흥미로웠는데 이제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보다가 감마랑 베타를 압축하고 알파의 기억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알파를 보시겠습니까? 하고 네 하자마자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압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억들이 확 하고 펼쳐지는데 뭔가 내가 누군가의 전생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자연이랑 풍경을 담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좀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연소녀? 그 약간 여름에 초록이 주는 그 싱그러움?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피랑 나무 이런 것들을 찍은 것들을 보면서 평소였으면 그러니까 인간이었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런 풍경들을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여주면서 소중함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평소에 뭔가 길을 걷다 보면 맨날 보이는 게 나무고 맨날 보이는 게 구름인데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준 것 같아요. 저는 기억
파일 중에서 양이 거울을 보던 기억들이 굉장히 네. 인상 깊었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좀 안드로이드 인간은 자신을 가꾸어야 할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양이 이렇게 스스로 거울을 보는 장면을 기억을 해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간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울 보는 장면 중에 다 막 쪼개진 거울을 보는 게 있어요. 네네. 네모난 걸로. 베타에서 네. 아마 그랬던 것 거기 그걸 보면서 뭔가 양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로 느껴졌어요. 파편적으로. 그쵸. 자기가 있는데 다른 기억들도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나?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베타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로 그쵸. 볼 수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양과 엄마 카이라와의 핵심 기억은 나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끝과 시작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카이라랑 얘기를 하다가 카이라가 슬프냐고 묻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양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양이 뭔가 슬픔이랑 행복, 허망함이라는 그런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슬프냐는 질문은 인간한테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양한테는 되게 오랜 고민을 하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약간 카숑님이랑 비슷하면서 다른데 약간 인간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진 목적이 없으니까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좀 괴로움을 느낀다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양이 끝에 아무 것이 없다 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좀 부럽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자기 존재로서의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도 삶에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러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부분에서 저는 되게 양이 자기는 끝이라도 괜찮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약간 눈물이 날 뻔한 포인트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죽음이 슬프다는 것도 사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안드로이드도 인간처럼 막 느끼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가 죽음 앞에서 막 죽기 싫다고 발악을 하는 것보다 담담하게 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더 슬픈 것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양한테는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양이 살아가면서 행복했고 또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그에게 비극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위안이 되면서도 나의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좀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게 그 양의 안드로이드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살짝 반대로 봤었어요. 뭔가 이 대화에서 나비에 대한 동양권의 이야기나 노자에 대한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때 저는 그 대화에서 드러나진 않았는데 호접지몽이라는 이야기가 이 대화의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 호접지몽은 꿈을 꾸다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구분 짓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카이라는 인간임에도 믿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인간답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고 양은 안드로이드 인간, 얘가 영화 내에서 말하는 테크노사피언스인데도 수집품이 점점 늘어나고 뭔가 취향을 갖는 그런 안드로이드답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둘로 따지면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나 안드로이드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고 모두 기억과 취향이 있고 소중한 인격체다라는 거를 말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호접지몽 너무 좋은 해석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양에게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번의 삶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삶은 양에게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 성탄 초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제가 그 초에 이는 알파요, 베타요, 감마일지어니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헐. 근데 그게 모든 게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양에게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의 삶은
어떤 삶이 더하고 덜할 것 없이 뭔가 큰 의미를 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종교를 갖고 싶어요. 근데 전 지금은 안 다닙니다. 저도 사실 좀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알파 베타 기억이 공개됐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딱 그 순간에 든 생각은 그러면 양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은 사실 알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첫 처음에 기억이니까. 들었어요. 또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그쵸. 일환이긴 한데 인간은 되게 처음이라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의 가치를 되게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안드로이드인 양에게는 해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양은 알파의 삶이나 감마의 삶이나 이게 동등하게 사랑하고 또 매 순간의 소중함을 동등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각각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때는 안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 현재 감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알파와 베타는 이제 압축이 되어서 꺼낼 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과거는 소중하게 간직한 채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끝에 대한 미련도 없는 그런 양의 삶의 태도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삶의 의미란 건 그저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겠다. 저도 양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3번을 살았으니까 제가 삶을 3번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인생 3회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뭐 지혜가 갖춰지고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양도 알파랑 베타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양은 어쨌든 인공지능이니까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존재가 의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 묻고 진짜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에이다는 유일하게 양의 2가지 차원의 삶에 모두 존재한 인물인데요. 양에게 에이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양은 태생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가족의 소유물이자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것에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동체 밖에서 양 자신으로서 존재할 기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다의 경우 자신의 현재와 이전 삶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면서 또 가족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에이다와 함께할 때는 양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양이 에이다에 대해서 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에이다가 좀 양이 목적 없이 함께하던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한 친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정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사랑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뭔가 딱 사랑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랑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이다랑 있을 때는 양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스스로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까 어떻게 되든 가족보다 좀 더 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에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세계 최초 프로그래머로 여겨지는 인물이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이래요. 그래서 이 인물에서 따온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양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된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에이다가 양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1차 인간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양을 선택했으니까 데려온 건데 그것도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죠. 저희 인간들이 겪는 1차 인간관계인 가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서 이제 사랑과 행복을 깨닫게 한 그런 시초격인 인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 3초씩 기억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러한 기억 저장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양이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은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토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방식이 사실 인간의 기억 저장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짧은 장면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낼 때는 그거를 이제 얼기설기 이어붙이면서 빈 공간을 우리가 막 채워 넣는 식으로 기억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 저장하는 기준도 양이나 인간이나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기억을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에게 감정이 되게 많이 실려있던 순간이 자동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것처럼 양의 기억도 이렇게 감정과 연동이 돼서 저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양의 기억들을 보면 되게 평범한 일상의 순간의 기억들도 아련하거나 막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감정이 항상 뚝뚝 묻어나는 기억들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양이 가장 갈망했던 게 좀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이 차의 깊이를 알고 싶어 했던 것도 그렇고 미카의 가족이라는 나무의 한 가지가 되고 싶었던 것도 그렇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결국에는 자기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싶었던 게 가장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삶을 지금 3번째 살고 있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메커니즘이 양이 고장난 이유랑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양이 조금 부러웠어요.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이렇게 제대로 된 영상 데이터로 남길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웠고 맞아요. 예시로 제가 단편 영화 각본을 쓰고 감독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나리오가 대충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만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주인공이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서 비가 이제 위에 부딪히고 그게 책상으로 전해오는 진동을 이렇게 느끼면서 톡톡톡톡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제가 쓰고도 뭔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좀 살아있는 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양이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양은 인간이 되고 싶었을까요? 결국 양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에이다의 대사를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 에이다가 아까 하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가 인간을 동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인간다운 생각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고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강한 편이라서 과연 인간이 안드로이드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네, 뭔가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건 인간도 어차피 마찬가지고 양이 딱히 인간이 되고 싶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그 양이 기억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번 질문이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양이 가장 갈망하는 순간들을 기억으로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이 본인의 존재가 미카의 가족을 접목시키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앞서 다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되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에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이 만약 인간이 되고 싶었다면 양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그의 기억의 주된 정서가 다 부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의 기억 속을 보면 좀 다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확실히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 대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족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또 가족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외롭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선 결론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화 중간중간마다 양이 조금 고민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라서 가장 좋은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늙을 수 있는 게 되게 인간으로서 좋은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양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았을까? 왜냐면 그 가장 첫 번째 때 삶을 보면 그죠? 어린 중국계 남자아이가 크고 이제 되게 늙으시고 그러는 네. 걸 보는데 양은 하나도 안 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인간 중심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양도 조금 같이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끝에 가면은 이제 인간이 되고 싶었다기보단 그냥 양이 남기고 싶었던 게 주마등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드로이드의 능력을 최대화해서 뭐 행복했던 기억, 소중한 추억과 관계들 이런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부에서는 영화 애프터양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인물들, 각 장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가 신선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감독, 배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함께 이야기했던 장면이죠. 가족 댄스 경연대회의 배경음악을 들으며 새롭게 2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Welcome families of four to our monthly dance hall. We have over 30,000 families competing tonight. Are you ready? Stay in sync. 명작 토파보기 애프터양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애프터양의 장면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전개되는 내내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패널분들은 애프터양이 그리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마츠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다를 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민 가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민 가족이 많은 편이고 그렇다고 막 저희가 소외하게 만드는 경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도 놀림을 받는다던가 그런 조금의 핍박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솔직히 저희 지금 세상이랑 많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영어를 사용하는 어느 국가의 현대라고 생각을 하고 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봤는데 여기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간들이 좀 사람과의 교류가 되게 줄어든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옆집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는 카이라의 모습에서도 그 가족 외의 타인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그 가족만 가족 단위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또 다르게 봤는데 네. 보통 SF에서 안드로이드가 사용되는 방식이랑 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SF들에서는 안드로이드가 되게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데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애프터양에서는 그런 뭐 문화 테크노라는 그거에서 봤을 때도 다른 인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녹아들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좀 현대 사회라면 만약 이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이런 비싼 로봇을 국제 입양아를 돕는 데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유토피아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토님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약간 제가 초반에 제이크가 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네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인간이랑 안드로이드 인간의 역할이 좀 반전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챙겨주고 이런. 네. 저는 그 차 타고 가는 장면에서 뭐 불빛이 계속 지나가는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그냥 SF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양의 겉모습도 그렇고 뭐 따뜻한 집안의 모습도 그렇고 그냥 너무 일상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경을 제시하지 않은 거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든 겉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에 가족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다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영화의 신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영화 내의 사운드 트랙의 비중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분들은 애프터양 속 음악이 영화와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사운드 트랙 중에서 메모리 뱅크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멜로디만 들어봐도 되게 물속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영화의 주제와 더불어서 뭔가 슬픈 감정을 주는 것과 동시에 신비로운 감정도 주니까 좀 더 영화에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에 여러 번 나왔던 글라이드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가사를 좀 찾아보니까 멜로디가 되고 싶다라던가 화음이 되고 싶다, 맞아요. 바람같이 살고 싶다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멜로디나 바람 같은 것들 모두 꾸밈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녹아든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곡이 바로 양이 추구하는 삶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되게 멜로디가 단순하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맞아요. 이 노래가 원래 나왔던 영화가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인데 제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애프터양이랑은 완전히 다른 결의 영화라고 들어서 거기 나온 음악이 마치 지금 애프터양의 오리지널 곡처럼 찰떡이라는 게 정말 탁월한 음악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카가 노래를 되게 잘하지 않나요? 맞아요. 마지막에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맞아요. 내가 키운 것 같은 맞아요. 저는 이 녹음을 하는 대로 오면서 이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왔어요. 들으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일단은 되게 사운드 트랙 자체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뭔가 좀 아련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그 양의 기억들이 굉장히 빠르게 몽타주로 지나가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제가 영화 헐에서 좋았다고 한 장면이 해변에서 둘이 즐겁게 지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얘도 뭔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오는 노래가 되게 아련하고 잘 어울렸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츠코님이랑 같은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양의 기억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제가 사운드 트랙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련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은 음악이라서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랬습니다. 애프터양은 화면 비율의 차이를 두어서 일반적인 영화의 흐름과 양의 기억을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연출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기억 장면에서 화면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볼 때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이 질문 답변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양의 기억 화면이 일반 화면보다 더 넓게 표현이 됐다는 게 주관적인 기억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보고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양의 일면이나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화면들보다 주관적인 시점샷이 더 큰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화면을 확장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리뷰를 찾아보고 봐서 알고 보긴 했는데 만약에 안 봤으면
그 차이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뀌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서 실제로도 영화를 보면서 바로 느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없는데 이렇게 화면비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양의 기억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조금 기술적으로 봤는데 제가 전공이 영상을 전공해서 조금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찍는 촬영 감독은 진짜 힘들었겠다. 맞아요. 왜냐면 계속 흔들리니까 이제 삼각대를 풀고 이렇게 슥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니까 와 얘는 어떻게 찍었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화면 비율 차이를 두는 것도 연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을 두는 거잖아요. 일상이랑. 그죠. 근데 그 차이점을 두는 게 뭐 색을 뺀다던가 그렇게 하면 조금 짜칠 수 있었겠다 싶은데 비율을 다르게 둬서 뭔가 그렇게 다른 패널분들이 느낀 것처럼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다른 점은 주면서 뭔가 과거 플래시백이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연출이어서 되게 깔끔하고 근데 촬영 기법으로 보면 빡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화면 비율에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해서 대신에 이제 영상통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거기는 완전 확실하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화면 비율이 거의 4대3이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4대3 쓰면 보통 엄청 과거처럼 느껴지니까 그 장면이 되게 사실은 미래의 시간 설정에서 그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인데 4대3을 쓰니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근데 오히려 그 이질감이 싫지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은 제이크와 카이라가 양의 기억을 보는 과정에서 각 인물의 대사를 반복, 중첩하는 연출을 활용합니다.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은 카메라로 찍고 편집한 영상 마냥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시점도 막 이리저리 튀고 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기도 하고 기억할 때마다 같은 대사도 막 몇몇 단어나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주관적이고 깔끔하지 않은 기억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테이프를 돌리듯이 반복하는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되게 같은 장면을 배우가 여러 번 연기를 하고 각각 다른 테이크를 선택해서 만든 장면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 그 미묘한 발성이나 호흡의 차이, 그런 시선의 차이 같은 게 느껴져서 그 되게 좀 다채롭게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첩되는 연출이 완전한 양의 시선에서 그려진 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사람마다 저는 개인의 사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쓰는 단어도 다르고 같은 단어여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특정 단어를 썼는데 되게 기억에 남으면 혼자 속으로 뭐뭐라고 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 단어를 다시 읊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네. 뭔가 그런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꽂히는 단어? 그런 게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그런 단어들을 양이 이제 반복하고 중첩해서 다시 읊는 그런 느낌으로 양의 시선에서 기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고나다 감독이 다인종 다문화 가족을 그려내는 방식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른 작품들은 안 봤는데 파친코를 만드신 감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파친코를 한 2화 정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가족 소재로 하고 성공적으로 연출을 한 감독이었어서 뭔가 이 미국판 고레다 히로카즈이지 않을까. 가족 얘기를 많이 다루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보여주고 뭔가 그러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봤기 때문에 네. 또 동양의 것이 많이 묻어 있어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초반에는 그 가족들이 계속 미카의 뿌리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민자면 그냥 그 지역에서 잘 녹아들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뿌리에 엄청 집중하는 게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약간 제이크가 차를 좋아하는 것과 연관시켜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여러 형태의 가정을 미카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합쳐서 보여줘가지고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당연히 모든 가족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코코나다 감독의 다른 작품을 본 건 아니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가족 구성원이 백인, 흑인, 동양인 이렇게 다 다른 인종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처음엔 좀 신선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만약 백인 가정에 혼자 동양인 캐릭터가 있었다 그랬으면 이게 감독이 동양인으로서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더 쉬웠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인종 간의 대립 구도가 되거나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각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튀어 보이는 존재가 없는 그런 가족을 그린 것 같아서 다름이 그 자체로 인정받고 또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는 사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우들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에게 인상적이었던 애프터양 속 캐릭터 혹은 배우는 누구였나요? 저는 제이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영화를 볼 때 제 모습이 제이크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요? 그 제이크가 원래는 되게 양을 도구로 생각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저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랑 유사하게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봄으로써 만약에 양과 같은 따뜻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면 곁에 친구로라도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살짝 언급해서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기억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아이가 되게 똑부러지면서도 아직 어린 그런 캐릭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미카도 굉장히 귀엽죠. 저도 비슷하게 그 에이다의 사진을 들고 옆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볼 때 그 쌍둥이의 아기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보고 몰라 하고 Can you go? 이러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고 저는 그 쌍둥이 아기가 저희 현실에서 뭔가 쌍둥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데 여의치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 중에 시험과 나기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인공지능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다른 선택을 해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뭔가 마일드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작은 배역이었는데도 일단 너무 귀여워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못한 캐릭터인데요. 맞아요. 저는 좀 캐릭터보다 그 양 역할을 맡은 저스티민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안드로이드 역할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당하게 딱딱하고 어색하면서도 또 자연스러운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연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면과 로봇 같은 면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디렉팅을 정말 모호한 디렉팅인데 이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네, 건데요. 그렇죠. 저였으면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인터뷰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게 포고나다 감독도 그렇고 저스틴민 배우도 한국계 이민자잖아요. 네. 하지만 극 중에서 그 안드로이드가 중국인 안드로이드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동양인을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뭐 일본인인지 구별하지 않는 그런 서양인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캐스팅을 했다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대사에도 막 섞여 있잖아요. 뭐 맞아요. 고추장 내가 만들었어. 맞아요. 아,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패널분들에게도 양처럼 기억의 우주 속에 저장하고 싶을 만큼 좋았던 기억,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저는 간단하게 2개 정도인데 음. 좀 추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하나는 이러면 좀 너무 닭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저희가 서로 각자 이어폰을 쓰고 네. 그 쉐어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각자의 헤드폰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밤에 산책을 하면서 둘이 막 이어폰 꽂고 막 춤추면서 가는데 우와. 그게 뭔가 너무 귀여운? 나한테 귀엽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이어서 좋았고 하나는 제가 엄청 어렸을 때인데 제가 김해라고 눈이 굉장히 안 오는 지역에서 왔어요. 눈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안 오는데 거의 쌓이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등교 시간이 미뤄졌었는데 막 애들한테 막 전화해서 야 밖에 눈 온다 막 나가지고 눈사람 만들자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애들이랑 나와서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그러다가 홀딱 젖은 상태로 등교를 했던 기억이 완전 낭만인데요? 그쵸.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그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소에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분명히 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일기로 남겨두는 편인데 네. 일기를 쓰는 이유가 어쨌든 저는 기억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뭔가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고 싶다 하면 일기를 펴서 보곤 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이나 소중했던 순간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일기장에 쓰거나 일기장이 없으면 그냥 휴대폰 메모에 남겨두는 그런 편이에요. 저도 닮고 싶어요. 맨날 작심삼일하고 날려버리는. 아 좋았다. 이거 넘기고. 저는 이 질문 보고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좋았던 기억이 뭐 있을까 막 열심히 다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나 너무 신나고 즐거웠던 기억 같은 거는 억지로 이렇게 기억해내지 않아도 뭔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소중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떠올릴수록. 그래서 만약 양처럼 기억을 저장할 수 있으면 진짜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저장을 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 산책을 했는데 그때 막 햇빛에 바람 뭐 이런 거 이런 장면들 그냥 기록을 한다든지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런 장면 같은 거. 이런 순간들도 분명 그 순간의 행복은 절대 작지 않을 텐데 며칠만 지나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쵸.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기록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돌아봐도 내 삶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복했구나라는 걸 느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게요. 저는 약간 가끔 양처럼 나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지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너무 힘들고 그 이후에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딱 그런 경험을 해서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엄마랑 둘이 유럽 여행을 가서 제가 몽마르트 언덕에 저녁에 해질 때쯤에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그 장면이 와 진짜 여행 오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 있으셨나요? 저는 조금 뻔할 수는 있는데 워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로봇의 사랑 너무 이런 좋죠. 두 키워드로 연관이 돼서 그리고 워리도 귀엽잖아요. 맞아요. 이제 애프터 영도 아이들이 나와서 귀엽지만 워리는 이제 서로를 부르는 그 워리, 이봐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같이 보면 뭔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뻔한 SF 영화인데 제가 SF 영화를 많이 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인터스텔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로봇 타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타스도 양처럼 좋은 로봇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도 이제 가족의 사랑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쵸.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크리에이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류와 안드로이드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증오하는 인간 군인이랑 그런 안드로이드 어린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살짝 내용 자체는 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영상미가 정말 아름답고 또 이런 유사 가족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정말 눈물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알겠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또 주인공들이 흑인 동양인이고 또 서구 백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들어간 그런 이야기란 점에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애프터양과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느 가족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느 가족은 지금 그 애프터 양에서 나온 것처럼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혈연 관계여야만 가족일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족 이상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가족 영화를 좋아하시면 이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영화들 다 보고 싶네요. 그니까요. 2부에서는 애프터양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실현될 있을 법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작은 특징들도 놓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적 측면에서도 연출적 측면에서도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애프터양을 평가해볼까요? 네,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7점 드리겠습니다. 왜죠? 7점. 일단은 왜 7점이냐? 조금 제가 사실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봐서 초반에 좀 졸았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영화 자체가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슴슴한 매력이 있는 거여서 맞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그치만 뭔가 기억이나 가족 아니면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다뤄서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저는 평소에 가족이라는 얘기도 좋아하는데 식구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이제 식구가 밥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의미인데 맞아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양의 시선으로 본 다양한 식구들로 하겠습니다. 저는 9점 드렁크 주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좋은 거야? 이러면서 봤는데 저도 정말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좋았던 영화여가지고 특히 연출적인 부분이 되게 볼거리가 많고 해서 N회차를 뛰면 뛸수록 더 좋아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찻잎처럼 우러나는 기억들로 할게요. 감동적이다. 저는 사실 원래 4점이라서 펀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좋아졌나요? 4점은 조금 심한 것 같고 저도 한 6점,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거를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저도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견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았던 것 같고 제가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저는 익숙함에 속지 말자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오. 아까 양의 기억이 인간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그런 작은 것들을 순간순간 담아서 남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의 감사함을 잊지 말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별점 8점 드렁크고요. 오.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뽑고 이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 오. 그래서 너무 제가 뽑은 영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볼 때보다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여운이 되게 깊게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줄 평은 순간의 조각들이 모여 만드는 삶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방송을 끝내기 전 영화의 대표 사운드 트랙이자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노래이죠. 글라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just like a melody, just like a simple sound, like in harmony. 지금까지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인간의 실존과 기억, 가족에 대한 의미를 제고하게 해주는 철학적인 영화였습니다. 기억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기억도 함께 소멸되는 것일까요? 영화는 나의 기억이 결코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양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시작된 그의 기억처럼 기억은 연쇄적인 힘을 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억은 그렇게 새로운 주인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과정을 반복하겠죠. 양의 우주 안에 머물던 기억들이 또 어떤 소호주들을 만나 퍼져나갈지, 그 기억이 당도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지에 대한 긍정적인 물음과 함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루묵, 패널의 마치코 카숑 하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